안녕하세요. 괴테가 살았던 곳, 갔던 길 쫓아서 한번 가봤던 거고요. 괴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직접 걸은 곳에서만 그대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길을 걸어보지 않고는 괴테가 존재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저도 느끼게 됐고요. 정말 많은 곳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분만 저는 가볼 수 있었습니다. 예, 비렐름의 수업 시대의 완성 여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앞의 시간에는 비렐름이 아들 펠릭스를 통해 외부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직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 인식, 자아 인식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의 문제일 텐데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럼으로써 비렐름의 수업 시대의 완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는 비렐름 이외의 두 인물의 자기인식, 자아인식의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특히 자아인식하면 자아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일종의 비유, 메타포로 사용되는 게 거울인데요. 거울 모티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이 두 인물이 바로 비렐름의 자기인식과 대비되는 형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백작인데요. 이 백작은 아까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렐름의 연극단을 백작의 성으로 초대했던 바로 그 백작입니다. 어느 날 백작은 이제 사냥을 나가게 되고요. 백작의 사냥을 나가게 되자 이제 남작 부인이 와서 비렐름을 막 꼬드깁니다. 비렐름이 백작 부인에게 관심이 있는 눈치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비렐름으로 하여금 백작으로 변장하고 백작의 방에 앉아 있으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백작 부인을 한번 놀려주자. 재밌겠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비렐름이 이제 백작으로 변장을 하고 백작 방에 있는 큰 의자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뒷모습을 보이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백작 부인이 와서 백작인 줄 알고 말을 걸어야 되는데 백작이 생각보다 빨리 사냥해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렐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백작이 문을 열고 들어오죠.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문득 그의 뒤쪽에서 문이 열렸다. 그래서 우선 슬쩍 거울을 보았다. 그런데 그는 손에 촛불을 들고 막 방에 들어서려는 백작의 모습을 아주 또렷하게 보았다. 이 순간 그가 얼마나 놀랐던가. 비렐름이 놀란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대로 눌러 앉아 있어야 할지, 일어서야 할지, 아니면 도망쳐야 할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것인가, 부인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인지. 그가 이렇게 온갖 주저를 한 것도 불과 몇 초에 지나지 않았다. 꼼짝도 않고 문간에 멈춰서 있던 백작은 뒤로 물러나면서 문을 살그머니 닫아버리는 것이었다. 백작이 비렐름을 알아보았냐고 이제 비렐름에게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비렐름이 이렇게 말하죠.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보았듯이 그분도 거울에 비친 저를 보셨습니다. 그것이 유령인지 백작님 그분이셨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도 하기 전에 백작님은 벌써 다시 뒤로 물러나가신 다음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백작은 거울에 비친 비렐름, 백작으로 변장한 비렐름의 모습을 본 거죠. 흥미로운 것은 백작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급격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백작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려 볼게요. 백작의 완전히 하나의 완벽한 수수께끼 같은 변화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의 내면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다. 정말 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백작이 말도 잘 안 하고 자기 내면 속으로만 빠져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야르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인은 틀림없이 자기 자신을 보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환상이 자기 자신에게 불행을, 아니 어쩌면 죽음까지도 의미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환영을 본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우울증에 빠져 자기가 곧 죽게 되리라는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종교적 관념으로서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들한테 자신을 맡기고 있다. 자기의 환영을 받다고 거울에서 본 것이 자기이긴 한데 자기 환영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는 곧 죽을 것이다. 그래서 종교단체에 귀의했다는 겁니다.
백작의 변화가 지닌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또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불행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인간이 활동적인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심지어는 인간을 활동적인 삶으로부터 떼어놓기까지 하는 그 어떤 관념에 사로잡히는 경우입니다. 백작은 모든 활동적인 삶으로부터 자기를 떼어냅니다. 종교단체에 귀의하고 거기서 자기네 내면의 세계로만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또 한 명의 거울을 통한 자기인식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불리는 여인인데요. 이게 6권에 이 아름다운 영혼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6권이 이제 제목이 달려 있는데 이 아름다운 영혼이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연인이 물론 나중에 결혼을 하진 않지만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이 나르치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대결을 신청해 오자 군인이었어요. 대위였는데 대결을 신청 오니까 대결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칼로 깊은 자상을 입고 피를 많이 흘리게 되죠. 그때 이 아름다운 영혼이 자기의 연인인 나르치스를 돌봐주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 피를 많이 몸에 묻히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기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는 내용입니다. 그 안주인은 저의 옷을 모두 벗겨야 했습니다. 그녀가 저의 몸에서 그의 피를 닦아내고 있을 때 우연히 거울을 보았는데 제가 옷을 입지 않고 있을 때에도 아름답다고 할 만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다 벗은 모습이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거울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인식한 것이죠. 그런데 이 거울을 통한 자기인식을 한 이후에 아름다운 영혼에게는 독특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점점 더 종교적 심성이 강해지고 점점 더 자기의 내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하느님에게로 향하는 저의 마음의 올곧은 방향을 찾아 나섰으며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기 쉽게 해주었습니다. 저의 영혼은 모든 것이 외부로부터 저에게로 밀려올 때면 이 피난처를 서둘러 찾았습니다. 외부로부터 무엇인가가 자극을 해오면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몸조차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제 영혼이 육체와는 따로 떨어져 사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영혼은 육체 자체를 마치 사람들이 옷가지를 바라보듯이 자신에게서 낯선 존재로서 바라보았습니다. 육체는 마치 옷처럼 갈기갈기 찢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 잘 알려진 저 자신은 존재합니다. 자기의 몸은 마치 무슨 옷과 같다는 것이죠. 자기의 일부분이 아니라. 자기에게 확실한 것은 잘 알려진 저 자신, 이것은 종교적 심성에 귀의한 자신입니다. 내면에 귀의한 자신. 거울을 통해 자기 인식을 한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백작과 아름다운 영혼이고 이 두 인물은 공통적으로 활동적인 외부의 삶으로부터 관계를 끊고 점점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영혼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자기의 몸조차도 낯설게 여겨질 정도로 자신의 내적 심성에만, 종교적 심성에만 귀의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묘사되었을까요? 자기인식과 관련해서 괴테가 거울의 모티브를 설명한 것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괴테는 쉽게 완전히 무당파적으로 다시 묘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거울은 이러한 사실의 예외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얼굴을 거울에서 결코 완전히 올바르게 보지 못한다. 정말이지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뒤바꿔 놓는다. 그리고 우리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만든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 자신에 대한 모든 관찰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법률일 것이다.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괴테는 자기인식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휘렐름이 자기인식, 자아인식에 도달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백작, 아름다운 영혼과는 좀 다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죠.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외부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는 자신의 외부에 있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거울에서 보는 그런 제2의 자아가 아니라 초상화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자아였습니다. 휘렐름의 이러한 자아인식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휘렐름이 아까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 그 다음에 초상화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아인식, 자기하고 관계 맺기죠. 외부 세계와 관계 맺기, 자기 자신과 관계 맺기, 이 두 가지의 관계 맺기에 성공한 휘렐름에게 서술자는 그의 수업 시대는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휘렐름은 거울이 아닌 초상화에서 자기를 인식한다고 말합니다. 초상화는 완전히 외부의 객체로 대상화되어 있는 것이죠. 거울은 시간적, 공간적 동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내가 움직이면 같은 시간에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임을 나로 하여금 인식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거에 비해서 그림은 그렇지 않죠. 그림은 그 자체로 완전히 객관화되어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또 다른 대상에 대한, 외부에 있는 대상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자기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휘렐름은 제2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의 또 다른 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하고 관계 맺기, 이 경우에도 역시 외부 세계하고의 관계를 배제하고 자기 인식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묘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괴테가 말하는 자인식에 관한 견해를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휘렐름이 펠릭스와 정원을 같이 뛰놀면서 새로운 기관을 통해 자연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로운 기관이라는 동일한 표현이 제가 인용해 드리는 이 표현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제의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백하고자 한다. 위대하고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임무인 너 자신을 알라는 요구가 나에게는 예전부터 항상 수상하게 여겨졌다. 너 자신을 알라는 요구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도달할 수 없는 요구들을 통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며,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향한 활동으로부터 그릇된 내적인 명상애로 미혹하려고 하는 비밀스럽게 동맹을 맺은 성직자들의 꾀처럼 수상스럽게 여겨졌다는 말이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너의 내면을 들여다봐라. 너 내면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비밀스럽게 동맹을 맺은 성직자들의 거짓 가르침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그런 표현, 백작과 아름다운 영혼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이 다 나오죠. 둘 다 내면으로 들어가죠. 성직자도 아니 아름다운 영혼도 그렇고 백작도 그렇고 다 종교적인 세계로 들어가죠. 마치 내면으로 들어가면 자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자기는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미혹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세계를 아는 한에서만 자기 자신을 안다. 외부 세계를 아는 한에서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서만 세계를 지각하고,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만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세계 속에서만 지각한다. 세계를 아는 것과 자기를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새로운 대상이 우리들 내면에 하나의 새로운 기관이 생겨나게 한다. 이건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18세기, 19세기 이때에는 특히 사유하는 인간 주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이죠. 주체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주동적으로 행동 판단하고, 인지하고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자를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객체, 주체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새로운 대상이, 객체가 행동을 합니다. 객체가 주체의 내면에 새로운 기관을 형성해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외부 세계와 관계 맺음의 의미입니다. 휘렐름은 펠릭스와의 만남에서 바로 이러한 경험, 새로운 기관이 자기 내면에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고, 바로 그 새로운 기관을 통해 자연을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외부 세계와 관계 맺기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형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괴테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돈하기와 결합하기에 관한 괴테의 견해인데요. 저는 이게 괴테의 사유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르게 정돈하기를 지향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설비에 맞지 않는 어떤 낯선 것이 나타나자마자 이 낯선 것 하나를 빠뜨리거나 고의로 잘못 배치하려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분류를 변경한다. 결합하기를 지향하는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연결을 기꺼이 해체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새로운 것을 부정하거나 인위적으로 낡은 것과 연결할 것이다. 정돈하기와 결합하기라는 두 가지의 다른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돈하기라는 방식을 취하는 사람은 어떤 낯선 것을 알게 되면, 낯선 것을 마주하게 되면 그 낯선 것이 기존의 나의 시스템, 낯선 것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나의 기존의 시스템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낯선 것이 나의 시스템 안에 어딘가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안에 있는 분류, 시스템 자체를 변경하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합하기를 지향하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워낙에 중요하고 견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못 본 척하거나 아니면 배제해버리긴 한다는 거죠. 낯선 것은 여전히 낯선 것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죠. 어떠한 새로운 관계 맺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괴테가 말했던 진리 개념은 바로 이 정돈하기의 방법을 달리 표현한 것일 거고요. 윌헬름이 형성의 원리를 체득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정돈하기의 방법을 체득한 것일 겁니다. 자기 자신과 올바른 건강한 관계 맺기, 또 그것과 동시에 외부 세계와 건강한 관계 맺기.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건강한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수업 시대의 종료를 표현한 것일 겁니다.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글을 연구실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쓸 때에는 제가 쓰고 싶은 말을 쓰면 되는 건데, 강의를 한다는 것은 듣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의 언어로 어쨌든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역시 괴테가 말했던 관계 맺기의 일종이고 그것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